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밤인데 이렇게 미준 방송이 하나 더 올라와서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일요일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미준의 새로운 로고가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비서가 한 명 생겼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제미나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부탁해서 로고 하나 만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색채도 그렇고 좀 깔끔하게 나와서 자주 애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일요일인데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미존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제가 책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존 올인원 멤버십을 진행하느라 좀 여유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 읽는 시간도 참 많이 감소했는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좋은 책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켄 피셔의 불변의 차트 90. 이게 왜 90이냐면요. 90개나 되는 차트를 이 책에서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소프트하게 재미있게 엮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의 저자는 켄 피셔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준 방송에서 이분이 쓰신 책만 한 대여섯 권 정도는 이미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 그리고 투자자고요. 켄 피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 대가 중에 유일하게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켄 피셔는 피셔 인베스먼트의 창립자이자 회장이고요. 40년 이상의 투자 경력을 가진 금융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최장 기간 동안 칼럼을 연재한 칼럼니스트 중에 한 명이고요. 무려 1984년에 칼럼을 시작했는데요. 2017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작성한 칼럼이 인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등 다수의 투자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책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존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미존의 책 읽어주는 남자에 자주 등장하신 저자분이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한 투자자죠. 그래서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400대 부자에 등재된 억만장자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주식시장 관련 차트라고 지금 대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차트가 총 39개나 등장합니다. 이러한 차트를 이용해서 가치평가의 지표라든지 시장의 사이클과 패턴, 글로벌 시장 그리고 투자 전략을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고요. 두 번째, 제2부에서는요, 금리라든지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 차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총 22개의 차트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3부에서는요, 경기의 사이클, 재정 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는데요. 차트가 이제 62에서 90이니까요. 한 30개 가까운 한 29개 정도의 차트를 마지막 3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5일 일요일 날 보내드리는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 켄 피셔의 불멸의 차트 90 바로 시작합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장 먼저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준의 개인적인 평가, 마지막은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 바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요. 어떤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의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감이 아닌 팩트를 기반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90개의 차트가 등장하거든요. 이러한 차트를 분석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정말 많구나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미국 시장의 역사적 사이클 그리고 투자 타이밍을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뉴스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싶은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를 지향하지만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분들께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기억에 남았던 내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책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좀 정리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이 책의 핵심 철학을 요약해 봤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독자들에게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상식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인데요. 이 부분은 미주음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는요, 이번에는 다르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투자자들은요, 이번에 내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느낌이 자꾸만 들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통계를 무시하고 자그만 감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식은 틀릴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상식이요, 사실은 역사적인 통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복되는 역사의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요, 무려 90개나 되는 차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반복성,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은 수백 년간 변하지 않았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인간의 행동은 탐욕 그리고 공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거래 방식은 변했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왈츠 스텝은 과거와 똑같다.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차트는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시각적인 교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상식에 대한 의심, 저자는요,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 않는가라고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 교훈은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투자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너도 나도 유튜브 채널을 켜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견을 표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아니면 인플루언서 그리고 내가 읽은 책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르게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식, 나의 믿음이 역사적인 통계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널리 퍼진 통념을 맹신하지 말고 직접 데이터로 검증하는 습관을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 엣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핵심 전략을요, 총 9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제목이 PER 신화 깨부수기입니다. PER이 높으면 위험하다는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러한 상식은 틀렸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 켄 피셔는요, 20년 전에는 자신도 높은 PER이 높은 위험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PER의 예측력의 부재라고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결과 PER은요, 미래의 주가 수익률이나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29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가 대폭락 사태가 있었잖아요. 자, 이때 바로 직전의 PER은요, 1986년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PER이 높으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오히려 경기 침체기에는요, 기업 이익이 급감하면서 PER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싼데도 비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PER이 뭔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PER은요, 프라이스고 E는 어닝입니다.
R은 rate이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P, price는 시가총액이고요. 이 earning은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으로 시가총액을 나눈 게 PER이잖아요. 자, 그러면 PER이 높다는 얘기는요,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반대로요, 즉 earning이 너무 낮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순이익이 떨어진다면요, PER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기, 즉 리세션이 찾아왔을 때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투자자들은 아직도 한참 떨어져야 되나 보다. 왜냐하면 PER이 아직도 예전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를 미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요, PER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이거는 지금 시가총액이 유지된 게 아니라, 즉 가격이 유지된 게 아니라 어닝이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PER이 높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다각화된 가치평가 부분입니다. 가치평가는 밸류에이션을 얘기하죠. 따라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는 단 한 가지, 보통 우리가 PER만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도구로 기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라라고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주가 매출액 비율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PSR이고요. PSR은 켄 피셔가 가장 먼저 이렇게 대중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자가 켄 피셔가 초기에 그 유용성을 알린 지표로 특히 수익이 없거나 아주 작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김인중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좀 앞으로 많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성장 주식 아니면 초기 주식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소형 주식은요, 아무래도 PER로 평가하기가 불가하죠. 그리고 혹시 PER이 나온다고 해도요,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은데 PE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종목은요, PSR을 봤을 때,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매출에 비해서 만약에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면요, 이 기업이 수익률만 좋아진다면 결국 PER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성장주를 발굴할 때는 PSR도 반드시 참고해라. 이러한 교훈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함께 살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익 수익률과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하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식의 이익 수익률은요, 채권 수익률보다 높아야만 주식 투자가 매력적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막 5%를 돌파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익 수익률은요, PER의 역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PER이 20배면요. 이거를 역수로 계산하면 5%잖아요. 자, 그러면 20배에 달하는 PER은 결국은 이익 수익률이 5%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식의 수익률이 5%인데 채권의 수익률이 5%면요. 누가 봐도 채권이 낫죠. 왜냐하면 채권은 원금이 보존되잖아요. 따라서 위험성이 없습니다. 위험성이 없는 채권 투자가 5%의 수익을 주는데 뭐하러 전 금액을 잃을 수 있는 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5%를 기대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PER이 10배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10%라는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PER이 50배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요. 수익률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PER에 따라서 주식의 이익 수익률, 기대치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반면에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만약 주식의 수익률이 가만히 있더라도 결국 주식 투자의 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미국 증시에 보통 이 PER이 평균적으로 20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 주식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연평균 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이 5%보다 한참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4%, 3%, 2%, 이렇게 2%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주식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면 한 2% 정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조금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 2% 대신 5%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0배라는 PER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 책의 세 번째 메시지는요, 글로벌 시장은 함께 춤춘다라는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어떤 나라도 세계적인 경제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강력한 동조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주식시장은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예전에 차트를 직접 세 개를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정말로 똑같거든요. 또한 이러한 동조화 현상은요, 주가뿐만 아니라 금리, 인플레이션 등 대부분의 금융 지표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인이나 정책만으로 세계적인 경제 추세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하라. 이러한 메시지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저자는요, 경제 문제의 공이라든지 과를 특정 정치인에게 돌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주식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함께 춤춘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글로벌 시장의 전략적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와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유럽이나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향후 추세 전환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929년 대폭락 당시에도요, 유럽 증시가 먼저 하락 신호를 보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미국 증시가 초반에 굉장히 뒤떨어졌었죠. 지금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미국 증시만 뒤로 처졌었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미국 증시도 결국은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미국 증시는 멀쩡한데 다른 나라 증시가 폭락하면요, 결국은 미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기회를 확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초판과 달리 개정판에서는요, 해외 투자를 열정적으로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가 위험 분산 효과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지만 투자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서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해 주기 때문이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증시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해외 투자를 한다고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시장을 넓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주식 외에도 전 세계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뉴스와 시장에 대한 역발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부분의 뉴스는 주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교훈입니다. 뉴스 트레이딩의 함정, 이 얘기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9.11 테러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조차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엊그젠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을 잠시 굴곡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사건을 무시하고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것이 미국 증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뉴스에는 무관심하고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미지의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주가가 잠시 떨어졌죠. 하지만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것 같은데, 공격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불안감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에는 굉장히 무관심하다. 따라서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갈 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 뉴스가 아니라 그 이면의 수요와 공급, 금리, 투자 심리 등 근본적인 요인이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펀더멘탈이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경기를 예측하지 마라. 주식시장의 주가는요, 경기 선행 지수라는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과관계,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경기 전망을 토대로 주가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자,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지.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주식을 팔아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기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주가는요, 경기 침체가 오기 몇 달 전부터 하락하고요, 경기가 회복하기 전부터 상승하는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따라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된다고 주식을 팔고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주식을 사면 역사적으로 계속 뒷북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경기 전망에 의존해서 주식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는 시도는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왜냐하면 주가가 움직이면요,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때 팔아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깨에 팔아닿는 예의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주가가 먼저 어깨까지 떨어지는데요, 그때 팔면 결국은 발끝까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먼저 어깨까지 떨어지고 나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자, 7번째, 국가 부채의 진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가 부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GNP 대비 비율이 핵심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가 얼마나 큰가, 절대적인 규모보다는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국가 경제 대비 비율이다. 현재 비율은요, 과거 1950년, 60년대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1830년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요, 정부 부채를 전액 상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미국은 오히려 최악의 금융 혼란과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부채가 올라간다, 부채가 너무 많다, 이 이유만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는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연방 정부는요, 부채를 통해 막대한 부동산과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요, 부채 문제는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켄 피셔의 주장입니다. 자, 8번째로 넘어갑니다. 진짜 문제는 재정 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금 논쟁에 속지 마라. 진짜 문제는 정부 지출의 증가 속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켄 피셔가 진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요, 재정 적자가 아니라 정부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출의 속도가 올라가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GNP를 초과하는 지출의 증가, 정부 지출이 GNP 성장률보다 빠르게 계속 증가하면요,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민간 부분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세율 조정이나 세법 개정은요,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연막일 뿐이며 늘어난 정부 지출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재정 지출에 관심을 가져라, 이러한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9번째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복리의 마법이 등장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레슨, 장기 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복리 수익률이야말로 월가가 왈추를 추는 기본 리듬이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복리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자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책은 복리의 힘을 이용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합리적인 수익률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인 수익률은 뭐냐면요, 망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너무 욕심내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욕심을 내지 않고 꾸준하게 저축하면서 꾸준하게 장기간 투자를 하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따라서 투자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누가 20년, 30년, 40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공적인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투, 행복한 투자입니다.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30년, 40년 투자를 지속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마음이 안정적이야.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투자를 30년, 40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행복하게 투자해라. 이렇게 저는 이 메시지를 조금은 돌려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적인 통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요, 채권, 부동산, 금 등 다른 어떤 투자 수단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최근 들어서 주식보다요, 금값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요, 괜히 주식에 투자했나 보다. 금 투자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요, 굉장히 좀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그냥 몇 개월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식과 금의 수익률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너무나 그냥 몇 개월의 수익률만 보고 나의 투자 전략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처가 가장 확률이 높았는가,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재무 계산기의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요. 투자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재무 계산기를 활용해서 복리의 위력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재무 계산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장기적인 수익률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요, 테크주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스파이의 수익률 그리고 QQQ의 수익률을요,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QQQ가 한 번도 스파이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5년의 수익률, 10년의 수익률, 20년의 수익률, 계속해서 QQQ에 계속해서 몰빵하는 것이 스파이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테크 주식, 성장 주식은요, 조금 더 위험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극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넓게 보면요, 결국 수익률은 테크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스파이에 투자하는 거, S&P 500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다. 이러한 재무 계산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면요, 결국은 복리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한 투자를 해라. 그리고 행복한 투자를 하되 테크주 같이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왈츠를 추는 올바른 자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올바른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상이 아닌 당신이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투자하라. 최근 들어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메시지 하나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확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감이라든지 감정에 치우쳐서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이 아닌, 감정이 아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논리가 있는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논리라는 것은요, 결국은 수치적 분석, 수치적 근거에 입각해서 투자해라. 이러한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투자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투자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첫 번째, 가치에 집중해라.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기보다는요,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거시적인 분석을 아무리 해봤자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그 가치에 비해서 조금 더 투자의 매력이 높은 그런 주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투자처 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송의 가장 첫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죠.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통념을 항상 의심하고 이 책의 차트들을 시각적 다수로 삼아서 시장의 광기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해라.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모멘텀 투자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매수 신호가 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통념을 항상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멘텀 투자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꾸준히 학습하라. 왈츠의 스텝을 배우듯 복리의 원리를 체득하고 역사의 교훈을 끊임없이 학습한다면 누구든 월스트리트의 왈츠를 성공적으로 즐길 수 있다. 4월 달에 이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역사적인 통계를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앞으로 1개월 이후에 3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어땠는지 평균치 그리고 중간치를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러한 교훈을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캔피셔 불멸의 차트 90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꼈던 세 가지 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장점입니다. 90개 되는 차트를 통해서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차트가 90개나 나오고요. 이 90개의 차트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통계를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직관적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소중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수백 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 변치 않는 패턴과 본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자, 정말로 그런지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고요. 따라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발상적인 통찰인데요. 자, 우리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믿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의견들을 마치 진실처럼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통념을 깨트리는 내용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점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초판본의 차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현재 시장 상황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통계가 나오긴 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통계이긴 하죠. 하지만 너무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해석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나는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께서는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차트가 많이 나오는데 해설이 자세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책이다라고 이 책에 대한 단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로 넘어갑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Catch Me If You Want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요. 이제는 미준의 한마디라는 말로 대용하고 있죠. 자, 일단 쉽게 읽히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약간의 난이도가 있고요. 하지만 시장의 통념에 도전하고 역발상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시합니다. 이 책은요,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PER이 높으면 위험하다. 국가 부채는 무조건 나쁘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다. 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투자의 상식들이요, 실제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차트를 통해서 직접 보여줍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의심하고 사실에 근거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려는 역발상 투자자에게는요, 이 책은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본질은 불변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투자에서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진리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